공항은 지친 여행객들로 북적거렸다. 그들 대부분은 양쪽 벽을 따라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몇 개 안 되는 플라스틱 의자는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오가는 비행기마다 승객이 80명씩은 되는 것 같았지만 개찰구에는 고작 20명, 3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 7시 정각에 떠나는 마이애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다. 다들 어깨가 축 처진 데다가 짐을 잔뜩 갖고 있었으며 번잡한 교통과 탑승 수속, 북적대는 대합실을 거치면서 벌써부터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그날은 추수감사절 다음 첫 일요일로 1년 중에서 공항이 가장 번잡한 날이었다. 개찰구 쪽으로 천천히 떠밀려가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로 나를 잡았던가 하고 벌써 몇 번이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유는 저마다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혼잡하고 시끄러워서 이내 포기했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처에서는 깡마른 흑인 산타클로스가 지루하게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성탄 인사를 읊었다. 가족인 듯 싶은 세 사람이 다가왔다. 개찰구 번호를 확인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들은 줄의 맨 뒤에 가서 섰다. 젊고 예쁜 여자는 딸이었다. 딸의 이름은 블레이어이고 떠나는 사람은 바로 그 딸인 게 분명했다. 부모는 떠나는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중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들도 왜 하필이면 오늘로 나를 잡았는지 후회를 하는 것 같았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려버렸다. 블레어는 23살이고 썩 괜찮은 성적으로 대학원을 갓 졸업했지만 취업할 생각은 아직 없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아프리카에 가 있는 대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고 그녀도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그 날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블레어의 임지는 동부 페루로 거기서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수도와 전기도 없고 전화도 물론 없는 오두막에서 살 예정인데 막상 그곳으로 떠나려 하는 지금 블레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블레어는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를 거쳐 리마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사흘 동안 산속으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순탄하게 살아온 짧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객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 엄마가 딸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작별 인사도 이미 다 했다. 너 정말 가야겠니? 라고 벌써 100번도 더 엄마가 딸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루터.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아내와 딸을 공항 입구에 내려놓고 다시 공항의 위선 주차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되돌아갔다가 많은 셔틀버스를 타고 출발 라운지로 돌아왔으며 거기서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나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개찰구까지 온 것이다. 그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딸을 측은했고
벌떼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몹시 미웠다. 레터는 기분이 역겨웠다. 그 기분이 곧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개찰구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자 줄이 조금씩 당겨졌다. 엑스트라 타임이 필요한 사람들과 1등석 승객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첫 안내방송이 나왔다. 밀고 제치는 소동이 뒤에서 앞으로 번져갔다. 우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 르크터가 딸에게, 하나뿐인 자식에게 말했다. 그들은 다시 포옹을 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블레어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내년 크리스마스 땐 집에 꼭 올게요. 어머니의 이름은 노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딸에게 딱 한 번 더 키스를 했다. 어쨌거나 조심하거라.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노라는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딸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딸의 긴 줄의 뒤에 붙어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집과 안락함과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다. 탑승권을 넘겨주고 나서 블레어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고 방금 미소를 지었다. 루터가 말했다. 자, 됐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돌아오겠지. 노라는 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뒤돌아서서 대합실을 빠져나가려는 길고 빽빽한 대열 속에 끼었다. 그러고는 지루하게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산타클로스를 지나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작은 상점들을 지났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늘어선 줄을 찾아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셔틀버스가 물을 튀기면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펑펑 쏟아졌다. 버스는 그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부터 180m나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루터는 주차료를 자그마치 $7나 치르고 차를 찾아왔다. 차가 시내를 향해 달릴 때 마침내 노라가 입을 열었다. 아휴, 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귀가 닳도록 들을 질문이어서 그의 대답도 건성일 뿐이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딸은 이미 떠났고 이젠 붙잡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고 그는 길이 막히기 시작한다고 낮은 소리로 욕설을 했다. 아내가 울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그는 오로지 어서 빨리 집에 가서 몸을 말리고 난로가에 앉아서 잡지나 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집까지 3km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아내가 말했다. 아, 저 살 게 있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사야 돼요. 나중에 사면 안 돼?
당신 차 안에서 기다려요. 1분이면 돼요. 칩 가게로 가요. 거긴 오늘도 문 열었어요. 그는 칩 가게 쪽으로 차를 돌렸다.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점원들이 거만할 뿐만 아니라 주차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가 아주 싫어하는 가게였다. 게다가 아직 비가 철철 쏟아지고 있었다. 아내는 차를 세워놓고 냅다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칩 가게만을 고집했다. 그것은 차를 세워놓고 바지가랑이를 치키고 걸어서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차를 세울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지금도 주차장이 꽉 차 있었다. 소방 도로마저 차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 빈자리를 찾아서 한 10분쯤 주위를 돌아다녔을 때 노래가 말했다. 저기 길가에 세워주세요. 그녀는 빈 자리를 얼른 찾아내지 못하는 남편에게 벌써부터 짜증이 나 있었다. 그는 햄버거 가게 근처 빈 곳에 차를 세웠다. 잘 게 뭔지 말해봐. 내가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해보는 말뿐이었다. 비를 맞으면서 가게에 갔다 와야 할 사람은 로터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모르지 않았다. 거 빨리 말해. 화이트 초콜릿 450g하고 피스타치오만 사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뿐이야? 네. 꼭 450g짜리 로건 초콜릿하고 랜스 브라더스 피스타치오를 꼭 사야 돼요. 꼭이요. 그까짓 거 꼭 지금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요 여보, 지금 사야 돼요. 내일 점심 때 디저트를 먹을 거예요. 전 귀찮으면 내가 갈게요. 그는 차문을 사납게 열고 닫았다. 세 번째 발작이 깊게 팬 곳을 디뎠다. 차가운 물이 오른쪽 발목을 적시고 신발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너무 차가워서 그는 잠깐 숨을 멈추었다가 양쪽으로 오가는 자동차를 피하며 또 웅덩이를 딛지 않으려고 뒤꿈치를 들고 안간힘을 쓰며 걸었다. 집 가게는 임대료는 적게 내고 물건값은 비싸게 받으려고 작정을 한 곳이었다.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바로 곁에는 스스로는 프랑스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문으로는 헝가리인으로 알려진 유럽 출신이 운영하는 포도주 가게가 있었다. 그는 너무도 형편없는 영어를 썼지만 값을 턱없이 비싸게 받아내기 위한 말만은 제대로 배운 자였다. 아마도 바로 이웃한 칩한테 배웠으리라. 그런데 실은 디스트릭트라고 불리는 그 일대의 가게들은 모두가 유별나게 되려고 애를 쓴 듯 하나같이 값이 턱없이 비쌌다. 하지만 가게마다 10,000원이었다. 치즈가게 앞에서는 또 어떤 산타가 종일 딸랑딸랑 흔들고 있었다. 이 겨울에 샌들을 신은 사람들이 자갈을 와삭와삭 밟으며 돌아다니고 있을 허브가게마다 어스 앞에서는 어딘가 숨겨진 스피커에서 루돌프 사슴코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루터는 그 가게가 유난히 싫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노라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했다는 허브를 거기서 덜어 샀는데 도대체 뭐하러 그런 것을 사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담배가게를 운영하는 늙은 멕시코인이 진열장 안에서 파이프를 삐딱하게 물고
연기를 어깨너머로 날리면서 이미 가짜 눈을 뿌려놓은 가짜 나무에다가 줄 전구를 걸고 있었다. 밤 늦게부터는 진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쇼핑객들의 상점을 연방 드나들었다. 하나같이 몹시도 다급한 사람 같았다. 루터의 오른쪽 양말에 이제는 발목까지 얼어붙어 있었다. 칩가게 계산대 근처에는 쇼핑 바구니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물론 불길한 징조였다. 바구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게가 10,000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통로가 좁은 데다가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 안을 대여섯 번 왕복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소년 점원 하나가 정신없이 바쁘게 크리스마스 초콜릿을 진열하고 있었다. 정육점에는 크리스마스 칠면조를 사려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이게 무슨 낭비야 하고 루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왜 이리도 먹고 마셔대야 하나. 그는 빵 주위에서 피스타치오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칩 가게에서는 그것이 퍽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화이트 초콜릿은 빵 근처에 있을 리가 없었다. 루터는 속으로 욕설을 뱉고 주위를 살피면서 통로를 덜레덜레 걸었다. 어느 순간에 그는 쇼핑 카트에 치였다. 친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루터를 위로라도 하려는 듯이 머리 위에서는 찬송가 만백성이 기뻐하리라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눈사람 프루스트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두 통로 너머 수입쌀 싼 판매대 곁에 제빵용 초콜릿 선반이 보였다. 거기로 다가면서 그는 450g짜리 막대 초콜릿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 떼는 순간 그것이 싹 사라졌다. 몹시 매정해 보이는 여자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싹 낚아채버린 것이다. 로건 회사 제품에 진열한 좁은 공간이 텅 비었다. 화이트 초콜릿은 부스러기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루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빠른 계산대는 역시나 다른 두 줄보다 훨씬 느렸다. 칩 가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손님들이 누구나 소량을 사지만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무뚝뚝한 계산원이 물건을 하나하나 집어들어보고 살펴보고 현금 등록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계산하기 때문이었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점원들은 특히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방실방실 웃으며 놀라운 기억력으로 손님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양을 떨었다. 지금은 TV 후한때이고 그건 역시 루터가 몹시 역겨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일면이었다. 루터는 $6를 내고 피스타치오 450g을 샀다. 그는 애살스럽게 굴며 봉투에 담는 어린 점원이 정말로 보기 싫었다. 그의 귀중한 피스타치오가 엉뚱한 봉투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그 녀석을 때려 눕혀야만 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피스타치오를 오버코트 주머니에 쑤셔넣고 얼른 가게에서 나왔다. 늙은 멕시코인이 그의 담배가게 유리를 장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플러그를 꽂자 가짜 눈 속에 있는 작은 로봇들이 마치 진짜 걷는 것처럼 움직였다. 구경꾼들은 넋을 잃고 환호성을 질렀다.
루터는 길턱에 붙어서 거길 지나가려다 그만 왼발을 헛디뎠다. 왼발이 차가운 진창 속에 13cm나 푹 빠졌다. 그는 대번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차가운 공기를 자기도 모르게 폐가 꽉 차도록 들여마신 루터는 그 늙은 멕시코인과 그의 로봇들과 구경꾼들과 빌어먹을 피스타치오를 원망했다. 그는 얼른 왼발을 쳐들고 바지뿌리를 흥건하게 적신 물을 털어냈다. 어딘가에 감춰진 스피커에서는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잦아지고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신 해가 울리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길을 비켜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루터는 크리스마스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차로 돌아왔을 때에는 물이 발가락까지 스며들었다. 아휴, 화이트 초콜릿은 못 샀어. 그는 운전석에 앉으면서 노라에게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왜 그래? 그가 물었다. 블레하고 방금 통화했어요. 뭐? 어떻게? 잘 가고 있대? 비행기 아니래요. 괜찮대요. 노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땅으로 전화를 거는데 정확히 돈이 얼마나 들까? 루터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는 비행기 안에 있는 전화기를 본 적이 있다. 모든 신용카드가 다 통용되었다. 그는 블레어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었다. 청구서가 부모 앞으로 배달되는 카드였다.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휴대전화는 한 통에 적어도 $10는 좋게 되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엄마, 나 잘 있어요. 벌써 1시간이나 됐네요. 엄마, 사랑해요. 늘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런 얘기일까? 시동을 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화이트 초콜릿은 잊었어요? 너라는 그새 딸을 다 잊은 모양이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야. 없었어. 렉스한테 물어봤어요? 렉스가 누구지? 정육점 주인. 아니, 여보,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 갈비나 간 같은 것 틈에 화이트 초콜릿을 숨겨뒀을 리는 없을 테니까. 아내가 대번에 틀어져서 차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난 꼭 사야 돼요. 당신을 보낸 게 내 잘못이지. 그리고는 아내는 가버렸다. 얼음 진창이나 빠져버려라. 하고 루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입김을 뿜으면서 또 무슨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히터의 통기구를 바닥을 향하게 해서 두 발을 녹이며 어른들이 햄버거 가게를 드나드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만치 앞거리에는 자동차들의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건너뛴다면 정말 신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는 2부부터 10손가락을 한 번만 꼽으면 1월 2일이 된다 하고 생각했다. 트리도 없고 쇼핑도 없고 의미 없는 선물과 TV나 소란도 없고 교통체증, 군증, 생크림 케이크, 술도 없고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게 아닌 햄도 없고
루돌프 사슴코나 눈사람 프로스티도 없고 사무실 파티도 없고 허비되는 돈도 없고 그렇게 그는 끝도 없이 꼽아나갔다. 그는 운전대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이제는 지그시 미소까지 지으면서 뜨거운 바람이 발을 녹여주는 것을 느끼면서 크리스마스로부터 도망간 꿈을 즐겁게 꾸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그러고는 작은 갈색 봉지를 그의 곁에 툭 던졌다. 그러나 그 안에 든 화이트 초콜릿이 깨질 정도는 아니고 다만 자기는 그걸 찾았는데 너는 왜 못 찾았느냐고 따지는 것 같이 살짝 던졌다. 아내가 안전벨트를 획 잡아당기면서 쏘아붙였다. 못 찾겠으면 물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장사수법치곤 정말 고약하네. 루타가 이제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정육점에 감춰두면 인간들이 더 안달을 낼 거란 말이지. 숨겨뒀다가 파는 것은 값도 더 비쌀 테고. 시끄러워요, 루터. 저 발 안 젖었어? 아니요, 당신은요? 괜찮아. 근데 그건 왜 물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 애가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 방금 통화했다면서. 정글에서 말이에요. 제발 걱정 좀 그만해. 평화봉사단이 애를 위험한 곳에 보내진 않겠지. 이번엔 다를 거예요. 뭐가? 크리스마스. 확실하게 다를 거야 라고 루터는 거의 말할 뻔했다. 차가 좀 채 가지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루터는 내내 지그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